경남문학관 사무국장 정이경입니다. 이렇게 정말 비가 많이 와서 선생님들 너무 고생하신 것 같아서 제가 처음부터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면서 아울러 감사합니다. 이 행사는 항상 이제 이렇게 한국문학관 협회에서 공모 사업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이제 선정이 돼서 이 행사를 실시하게 되었는데요. 본 행사에 들어가기 전 저희 경남문학관 이월춘 관장님의 인사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비도 오고 궂은 날씨에 이렇게 먼 데까지 오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근데 사실 제가 지난주에 몽골에 갔다 왔거든요. 이 몽골의 모든 국민들은 대한민국에 한번 오는 것이 소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자가 잘 안 나오니까 정말 힘들게 하는데 몽골 울란바토르의 중고등학교 선생님들 월급이 한국 돈으로 30만 원이야. 그런데 그 나라는 화폐 가치가 우리나라의 2.5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리고 우리 1원이 그 나라 국민들은 2.5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상당히 돈의 가치가 높은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문주 선생님하고 오늘 이 대담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꾸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은 날씨에도 여러분들이 많이 오셔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창원문인협회 회원이고 경남아동문학회 회원이면서 아동문학가입니다. 백혜숙 차장님입니다. 저보고 인사를 하라 해서 당황했습니다. 어쨌든 문학관에서 여러분들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진짜 쏙딱하게 그 김문주 선생님의 어떤 면면을 다 우리가 알고 가는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 본특이 들어가기 전에 제가 잠깐 양력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먼저 오늘 작가 선생님 김문주 선생님은 1995년 경남신문 신춘문예에 단편소설로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02년 문학사상사에서 장편동화 공모전 신인상 당선이 되었고요. 그 이후에는 수많은 책과 그리고 또 창작기금 수상도 많이 하셨고, 어쨌든 우리 한 번쯤은 우리 문학관에서 김문주 선생님을 한번 모셔야 되겠다는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진행을 맡아줄 천융희 시인은 진주 출생이면서 2011년 시사사로 등단하였습니다. 시집으로 스윙바이, 티카 시집 파노라마 이제 그런 책들을 내면서, 그리고 이제 유등작품상 이병주 국제문학 경남문인상도 받았고, 지금 경남일보 천융의 티카시로 여는 아침 글 연재하고 또 경남신문에 시가 있는 간역을 연재 중입니다. 개간 시와 경계 부주간, 개간 티카시 부주간, 그리고 경남문학 편집위원이기도 합니다. 이 두 분들의 어떤 서로가 장르는 다르지만 좋은 대담의 자리를 엮어주실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럼 주인공과 진행자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좀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남문학관 주최 상주작가 지원 사업으로 펼쳐지는 경남의 아동문학을 만나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길을 뚫고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자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문주 아동문학가를 모시고 작가의 삶과 문학 그리고 작품에 대해 여러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천융희 시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인사하게 되는데요. 네, 우리 김문주 선생님께 제가 인사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동화와 소설을 쓰는 김문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우리 문학이라는 게 결국은 인생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저보다 인생의 연륜이 높으신 분도 계시고 문학적 깊이도 깊으신 분들 앞에서 문학을 얘기한다는 게 조금 부끄럽기도 합니다. 제가 아이들과 작가의 만남 가면 아이들에게서 오히려 많은 감동을 받고 오거든요. 오늘도 제가 배우는 자리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진행에 앞서 작가 소개를 하겠는데 우리 전희영 선생님이 완벽하게 다 해주셨으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작가 소개가 더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빠르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주 작가는 1995년 경남신문 신춘문예 단편소설이 당선되었습니다. 2002년 문학사상사 장편동화 공모전 당선 후 왕따 없는 교실 외 모두 12권의 동화를 출간하였으며 역사를 소재로 한 장편소설 4권도 출간했습니다. 그중 소설 백제신금은 2019년 우예소설 문학상 대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오늘 이곳에서 독자와 함께 나눌 이 물고기 이름은 무엇인고는 아르코 문학 창작 기금에 선정된 작품이기도 합니다. 여러 지면을 통해서 우리 김문주 작가를 이렇게 아시고 계실 텐데 이처럼 경남 문인들과 함께 대면한 이런 자리는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진행 순서는 먼저 작가의 삶과 문학 그리고 요즘 아이들에게 선풍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동화에 얽힌 작품의 배경 그리고 내용을 나눠보겠습니다. 시간이 허락된다면 소설 독섬해전 소개도 들어보고 그리고 독자의 질문을 받는 시간도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기대해 주십시오. 예, 저기 기타가 있는데 제가 노래도 한 곡 선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부탁해 보았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선생님의 근황을 한번 여쭤보고 들어갈 텐데요. 선생님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최근 근황이 궁금합니다. 1930년대를 배경으로 한 장편 동화 하나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이 지금 이제 그림을 그리고 있고요. 아마 올해 나올 건데 운이 좋게도 그 책으로 이번에 아르코 장갑기금을 한 번 더 받게 되었습니다. 살다 보니까 운이 좋은 일도 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장편 동화 하나 새로 시작했고요. 최근에는 이 물고기 이름은 무엇인고가 천천히 사랑받고 있어서 요즘 작가의 만남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비 오는 오늘 오전에도 아마 남해에서 아이들과 눈높이를 같이 하고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계시면서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를 내주셨는데 최근의 근황에 대해서 제가 조금 색다르게 선생님한테 질문 2가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는 과연 무엇을 검색하나 이거거든요. 이게 선생님께서 최근에 가장 많이 검색한 단어라든지 어떤 내용이 있으시면 최근 근황을 대신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최근에 가장 많이 검색한 단어는 소년회라는 단어입니다. 좀 전에 제가 새로 작품을 하나 시작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게 제가 어떻게 이원수 문학관과 인연이 되어서 이원수 선생을 소재로 한 동화를 지금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쓸까? 처음에는 이원수 선생과 최순애 여사의 그 사랑 이야기를 쓸까?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자료를 조사를 하다 보니까 소년회 활동을 하셨는데요. 1920년대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 잡지를 내고 아이들을 그 어린이라는 그런 의식이 성장하면서 전국적으로 소년회 활동이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 당시 예를 들어서 양반 자제분들은 뭐 부녀회 이런 거를 만들었듯이 소년들이 예를 들어서 울산에서는 한 60개의 이런 소년회가 만들어질 정도로 근데 이제 저희 마산에서도 신화소년단이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이원수 선생님이 창단 멤버로 활약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좀 많이 찾느라고 근데 이제 자료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 검색을 가장 많이 해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근황에 대해서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최근 작가는 과연 휴대폰을 가지고 무엇을 찍고 저장했을까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최근에 가장 많이 찍은 사진이 있다면 그리고 저장한 게 있다면 제가 평소에는 제 휴대폰을 보면 아마 꽃사진이 많습니다. 예전에 야생화에 빠진 적이 있어가지고 꽃사진 찍는데 최근에는 제가 강원도 갔다 왔어요. 그래서 박인환 문학관 가서 구경도 하고 동해 바다를 보고 왔습니다. 저는 이
바다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회 여보랑 또 독섬해전 그런 이야기에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게 꽃보다 예쁜 게 저는 맑은 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동해 바다를 보면 다 퍼마셔서 그냥 죽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좋아서요. 아마 최근 사진에 그게 제일 많지 않을까. 네, 얘기를 들어봐도 스님께서 정말 바다로 좋아하는 게 맞다 싶은 게 뭐냐면 사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동화도 그 배경이 바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신청곡을 어떤 걸 하실 거냐고 여쭤봤더니 거기도 바다에 주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바다를 좋아하시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스님 또 한 권의 장편 동화가 나올 계획인데 그렇게 되면 현재 13권의 동화가 출간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분명 이건 어린 시절 어떤 남다른 감성이 있다 아니면 주위에서 스님의 그런 감성에 영향을 끼치신 분이 특별히 있으시면 거기에 대해서 고등학교 시절까지의 삶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어린 시절 뭐 특별한 건 없었고 워낙에 운동을 못 해가지고 그냥 집에서 가만히 책을 읽는 그런 아이였어요. 나가서 뛰어노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소풍 한번 갔다 오면 2박 3일 몸살을 해야 되고 특별히 약하다기보다 운동을 싫어했던 것 같아요. 움직이는 걸. 그러다 보니 책을 좋아했고 한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빠졌던 책이 셜록 홈즈 시리였어요. 그래서 셜록 홈즈, 궤도루팡 이런 걸 좋아하다가 그 책을 다 읽고 나니까 한국 단편 문학 전집이 생겼어요. 그 당시 한 5, 6학년 정도의 그 책을 읽기는 조금 수준이 높은데 저는 그게 한국 단편 문학의 매력이 뭐냐면 선생님 약간 뭐라고 할까요? 그 시대 때 아이들 표현을 보면 좀 야한 이야기가 잘 나오거든요. 단편문학에 봉봉, 성황당 이런 작품들이 조금 야릇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데 더 끌렸던 것 같아요. 그런 작품들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단편문학을 다 읽고 나서는 이제 소년소녀 세계문학전집 이제 그걸 읽었지요. 그렇게 그냥 뭐 특별히 잘한다기보다도 책이 좋아서 읽고 이제 이렇게 지냈는데 제가 중학교 다닐 때까지 집안 형편이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제 아버지 사업 실패하시면서 형편이 좀 어려워졌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엄마가 밖에 어머니가 그동안은 집에만 계셨는데 아버지 때문에 이제 아빠는 집에 계시고 엄마가 이제 일을 다니러 이제 나가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오셔서 막 발이 아프다고 주무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나갔는데 돌아올 차비가 없더래요. 그래서 걸어오다 보니까 버스 그 코스가 10코스 정도 되었대요. 그래서 제가 약간 그 장녀 콤플렉스가 있는 아이라 막 화장실에 가서 혼자서 막 울었어요. 울다가 이제 엄마도 아마 아이고 내 팔자야 이제 이러고 있을 것 같아서 안방문을 좀 이렇게 열어봤어요. 열어봤더니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호랑이셨는데도 그 어릴 처녀 시절에 문학 소녀였대요. 그래서 그 새까만 공책에 외국 명시를 적어가지고 외우고 하셨거든요. 흉내를 내자면 이렇게 책을 탁 들고 눈을 지그시 감고 시를 외우고 계셨는데요. 그게 이제 프랑스 시인 엄마 공책에는 뭐라고 적혀있냐면 오오뜨레뜨라고 적혀 있었어요. 나중에 제가 고등학교 가서 보니까 그게 프랑스 시인 보들레르였더라고요. 악의 꽃으로 유명한. 그 사람의 시를 이렇게 눈을 감고 내 사랑아 내 누나야 생각해보라. 그 나라에 가서 같이 사는 즐거움을 조용히 사랑하고 조용히 죽으리니 너를 닮은 그 나라에서 흐린 하늘에 번지는 햇빛은 너를 고혹하게 하는 신비 눈물 어려 빛나는 너의 거짓 눈동자와 같구나. 오, 그 나라에 있는 모든 것은 질서와 미와 사치와 정적과 쾌락. 이게 1절이고 계속 이어지는 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을 보고 어린 마음에도 시라는 게 엄마가 아이고 내 신사야 하지 않고 시를 외우고 있다는 장면에 시가 인생의 큰 위로가 될 수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는 굉장히 좀 우울하게 보냈습니다. 집안 형편도 안 좋고 이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면서 근데 이제 다행히 책에 이제 계속 빠져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마산 제일유고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를 타면은 어제 읽었던 얘기를 이제 생각하는 거죠. 젊은 베르테르, 나 같으면 베르테르
죽이지 않고 로테를 죽겠는데 이러면서 그게 지나치죠. 그러면 이제 종점이 그 경남대에서 다행히 이제 2코스밖에 차이가 안 나서 제가 4월에 한 번 꼴은 경남대에 내려서 뛰어다녔어요. 그러면서 그런 시기를 이제 지냈는데 다행히 좀 우울하지만 내 속에는 남들이 모르는 뭔가가 있다. 이제 이런 생각으로 버텨온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까지도 좀 그러고 사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중에 시 한 편이 인생의 위로가 되었다는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어른들의 가슴 속에도 누구나 할 것 없이 어린 아이가 웅크리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아동문학은 아이를 위한 건지 어른을 위한 건지 물을 필요가 없다는 것. 왜냐하면 우리 어른들 속에 어린 시절에 내가 울고 있기도 하고 우리 안에 웅크리고 있는 아이가 있기 때문에 한편의 동화가 우리 어른들에게도 가장 굉장히 위로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소중하게 머물러 있던 이야기를 어린 시절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1995년 경남신문 신춘문예 당선 장르가 동화가 아니라 단편 소설이었거든요. 그렇다면 대학 시절에 소설을 쓰게 된 동기가 있으신지? 네, 여고 시절을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막연하게 나도 작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그런 생각을 했고요. 선생님께서는 국문과 원서를 쓰면서 아유 뭐 집안 형편도 어려운데 가서 그냥 선생하는 게 제일이야 이제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이제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작가가 되어야지라고 했고요. 사실 소설이라는 장르를 고등학교 때 또 대학 때는 시와 소설 외에는 다른 장르를 사실 별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시냐 소설이냐 중에서 이제 소설에 저는 마음이 끌렸기 때문에 그냥 자연적으로 단편 소설을 쓰기 시작했고요. 입학하고 나서 처음에 이제 저 혼자서 소설을 써가지고 저희 소설 이제 공부할 그 전문하신 선생님 찾아갈 용기는 없고 그 연구실 밑에 탁 밀어 넣었어요. 그 손가락이 하나 없는 친구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그걸 밀어놓고 나서 이제 숨어 있었는데 선생님이 걔 좀 불러와 이렇게 해서 부르셨어요. 그래 선생님께서 첫 말씀이 글을 쓴다는 건 말이야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네 라고 하셨어요. 각고가 무슨 뜻인지 알지? 뼈를 깎는다는 거야. 그래서 뼈를 깎는 고통을 견딜 만큼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쓰지 말게 라고 하셨어요. 아마 굉장히 그 글이 엉망이라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싶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계속 단편 소설을 썼습니다. 써서 교수님 문 밑에 싹 밀어넣고 오면 나중에 선생님이 불러셔서 한두 마디 해주시고 이제 그런 식으로 쭉 해왔죠. 그러니까 어느 날 선생님께서 한번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네가 쓰는 단편 소설을 보니까 아이가 등장하는 경우도 몇 번 있는데 동화도 한번 써보는 게 어때?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는 그냥 지나갔죠. 동화라는 장르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렇다면 등단작을 이렇게 보면 할머니 사랑해요 2002년에 이렇게 신인상으로 등단하셨는데 동화로 신인상을 수상한 이후 계속 장편 동화를 내고 있죠. 지금 13권째라고 그러시는데 소설에서 동화로 이렇게 전환하신 이유나 계기가 있다면요? 네, 자연스럽게 넘어온 것 같아요. 제가 소설을 좋아했지만 어떤 걸 좋아했냐면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를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인데요. 7번 정도 읽었습니다.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의 제제 그리고 빨강머리 앤 말과냥이 삐삐 그리고 파란다스의 개 네로 이런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나도 이런 소설을 써야 되겠지 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 작품들이 다 작가가 쓸 때는 소설 장르로 쓰는데 주인공이 어린아이다 보니까 내용을 좀 줄여서 우리나라에는 이제 동화를 쓰게 됐죠. 그래서 저도 결혼을 해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이제 그쪽으로 쓰게 되었어요. 저 아이를 소재로 해서 쓰다 보니까 동화가 되었고 이게 내 장르에 맞는가 보다 해서 이제 계속 사실 동화를 쓰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그 원고는 작성했지만 보지 않고 이렇게 말씀 잘하시는 분 처음 봅니다. 우리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박수 한번 흥미의 박수 한번 넣어가지고 지금 제가 앞에서 보니까 다들 너무 이렇게 귀담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편 동화의 글감은 어떻게 잡고 주인공은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들인가 선생님이 이제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어떤
이제 주인공을 잡는가 하는 그런 문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길게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제가 부끄럽지만 하나도 그 베스트셀러는 내지 못하면서 여태까지 낸 책이 16권인데요. 장편 동화를 한 10권 정도 쓰고 나면 이제 긴 글을 쓸 수 있으면 소설을 써야지 해서 소설 썼고, 그 한 10권 정도 쓰기까지는 전부 사실 동화였습니다. 이 사실 동화라는 게 특별히 뭐 명칭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판타지나 역사나 이런 거와 차별성을 두는 이제 개념에서 사실 동화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아이들 문제에 늘 관심을 가졌고, 뭐 네로, 삐삐 이런 아이들처럼 언제나 소외된 아이들이 저는 눈에 들어왔어요. 하다 보니까 이제 작가는 자연적으로 그냥 본능적으로 소외된 사람들한테 마음이 가지 않나 싶고, 그래서 이제 글을 쓰다 보니 예를 들어서 글을 쓰면서 오히려 저는 좀 많이 배웠죠. 예를 들어서 제 작품 중에 천사를 주셔서 감사해요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근데 제가 등단한 책을 낸 지 얼마 후에 쓴 작품이라 지금 같은 조금 용기가 이제 생겨가지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 좀 인터뷰를 하려는데 만나주겠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처음 한두 권 나오고 난 직후라 그렇게 말할 용기는 안 나고, 뇌성마비 장애인 친구를 보고 어떻게 해서 그랬을까 하다가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그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글을 쓰기 위해서 이제 시설에 가서 봉사활동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뇌성마비 장애인도 있고 자폐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자폐아들한테 책 읽어주게 하는데, 이제 어느 날 한 어머니를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어머니께서 미혼모였어요. 그래서 혼자서 아이를 키우기 너무너무 힘드셨던 거죠. 서울에 사셨는데 처음에 아이를 업고 이렇게 다닐 수 이때는 밖에 나갔지만 그 이후에는 아이를 문을 잠궈 놓고 밖에 이제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야 됐던 거예요. 어느 날 하루 한 6살, 7살쯤 되었을 때 엄마가 이제 나쁜 마음이 드는 거죠. 도대체 이렇게는 못 살겠다 하고 아침 일찍 아이 손을 잡고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1호선 타고 2호선 타고 3호선 타고 계속 갈아타다가 이제 오후 돼서 어느 역에 아이를 내버려 두고 집으로 와버린 거였죠. 그랬는데 이제 와서야 집에 와서 엄마가 이제 정신이 번쩍 들었죠.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하고 이제 경찰에 전화하고, 그럼 아이를 어디에 내려줬어요 이랬는데 엄마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계속 이제 갈아탔기 때문에. 그래서 울고 있는데 밤 12시가 다 되어서 문을 두드렸대요. 아이가 문 밖에 서 있더랍니다. 너 어떻게 돌아왔니? 라고 하니까 엄마가 이렇게 손을 잡고 갈아탄 걸 거꾸로 전부 다 기억이 나더래요. 그래서 거꾸로 이렇게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소설에도 약간 그 동화에도 그 부분을 조금 넣었는데, 왜 여러분 작년에 우영우라는 드라마도 있지 않았습니까? 자폐아들에게 한쪽이 조금 부족한 친구라도 다른 영역이 굉장히 발달된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활 동화를 보고 인터뷰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물고기 역사를 동화를 쓰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쓴 작품이 아까 어느 분께서 이제 기억을 해주시던데 학폭이 열리는 날이었어요. 네. 학폭이 열리는 날은 제가 가르치는 아이 중에 아이가 학폭이 가해자로 이제 된 이야기였어요. 근데 사실은 큰 싸움은 아니었고 이 친구는 그냥 옆에 서 있었던 거죠. 방관자였어요. 물론 이제 방관도 해서는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아이들끼리는 이제 이게 서로 화해를 하고 넘어갔는데, 그 가해자의 아버지가 끊임없이 이제 소송을 하는 거예요. 형사소송, 민사소송하는데 이제 미성년자는 형사소송이 안 되니까 끊임없이 경찰한테 가서 좀 잡아오라 얘기하고 민사소송을 하고, 그래서 6학년 때 제가 그 일을 보고 인터뷰를 하고 책을 썼는데, 그 애가 중학교 가서 책은 나왔고, 실제로 그 이야기는 그 친구가 고등학교 가서 2학년 때야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6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아버지, 어머니가 끊임없이 법원으로, 경찰서로, 교육청으로 불려다니는 이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제 작품으로 이런 현실을 다 드러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작가는 더 현실을 좀 깊이 들여다봐야 되고,
가급적이면 좀 더 리얼하게 많은 것들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래서 물론 동화에서 아이의 아픔을 다 드러낸다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작가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최대한 면밀하게 바라보려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 그런 걸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네. 그렇다면 장편 역사 소설에도 잠깐 저희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 텐데 동화뿐만 아니라 장편 역사 소설이라면 굉장히 자료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역사 자료가 이게 자료 수집이나 뭐 이런 고전 소설을 뭐 읽고 하는 뭐 상호유산 이거 많이 읽으셨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힘든 건 없었는지요? 네, 제가 역사 소설을 쓰면 일단 소설이 두꺼우니까요. 그리고 역사적인 사실들이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많이 받는 질문이 그 많은 자료를 다 보기 힘들지 않아요? 하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사실은 그게 제일 좋으니까 그걸 쓸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 있으니까 전혀 힘들지 않고요. 자료가 없어서 헤맬 때는 있죠. 그렇지만 그게 힘들다는 생각은 이제 뭐 별로 들지 않습니다. 제가 랑을 쓸 때 신라 초기가 배경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명칭도 다 모르겠는 거예요. 이제 궁녀라는 표현이 고려시대 때 생겼고 상궁이라든지 이런 말은 조선시대 때 있었대요. 그럼 신라 초기엔 도대체 그 궁인들을 뭐라고 얘기했을까? 이제 자료를 찾는데 없었어요. 그래서 그 요즘 다행히 좋은 게 있더라고요. 네이버 지식인에 이제 물어봤더니 한 달 후에 어떤 학자분께서 사진까지 딱 찍어가지고 올려주셨어요. 이러이러한 자료에 의하면 궁 안에서 밥을 짓고 옷을 만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어미모자 하셔서 모 또는 사모라고 했다라는 구절을 찍어서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랑을 쓰면서 군인들을 사모로 이렇게 할 수 있었고요. 또 이제 그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한테 유혹하기 위해서 차 한 잔을 대접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좀 예쁜 차를 대접하고 싶어서 수정과가 있었을까 하고 찾아보니까 수정과는 고려시대 때부터 있었대요. 그러니까 신라시대에서 있었죠. 또 식혜가 있었을까라고 하니까 식혜도 고려시대 때부터 있었고 신라시대 때는 없었던 거예요. 그럼 좀 수박화채는 어떨까 하고 찾아봤더니 수박화채도 동인신라 말기 당나라로부터 들어왔대요. 그걸 쓸 수 없죠. 그래서 하루 종일 이제 찾아보고 쓸 수 없구나 라는 결론을 내리지만 그래도 그런 과정이 너무너무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찾아내서 그걸 메꾸는 그런 과정이 너무 재밌었고요. 이번에 독섬 해전을 쓸 때는 배를 만드는 작업을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고대 배의 흔적이 없어가지고 배 만드는 그 박사님과도 통화하고 고대 배를 그 조사했다는 어디 박물관도 가보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많이 찾아보고 하는데 어디 찾아가보는 게 또 너무 재밌어요. 울릉도와 독도를 찾아가고 너무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결론은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네. 선생님의 문학에 관한 질문은 하나만 더 하고 이제 오늘 함께 나눌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출간한 역사 동화가 보면 흥미와 의미를 모두 잡은 완성도 높은 이렇게 책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역사 소설에 매료되어서 동화도 역사 동화로 이렇게 넘어간 건가요? 네. 제가 순서는 역사 소설이 먼저 나왔는데요. 제가 초고는 허수아비 김천봉이란 작품이 사실 나오기는 제일 뒤에 나왔는데 초고는 제일 먼저 썼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역사에 좀 마음이 끌려서요. 허수아비 김천봉은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안동의 파라코 김용환을 모델로 한 작품입니다. 안동 권정생 선생 생가와 또 이육사 문학관 그리고 독립운동기념관을 돌아보고 제가 그분에게 반해가지고 쓰게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역사 소설을 쓰고 그리고 또 그게 계기가 되어서 이제 오해 이어보도 알게 되어서 이 물고기도 쓰게 되었습니다. 네, 드디어 이 물고기 이름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에 제가 보내주신 책 너무 흥미롭게 잘 읽었는데 왜 흥미가 있었냐면 여러분들도 아마 들으시면 정말 이러고 한번 아마 보고 싶으실 겁니다. 이 책인데 이게 보면 굉장히 놀라운 게 동화의 배경이 분명하게 어디냐면은
경남, 창원, 이게 마산, 진정면 들어보셨죠? 그쪽으로 가다 보면은 팻말의 율티 마을이라고 보셨을 거예요. 거기가 이 주인공이 쓴 곳이거든요, 장소가. 그래서 그 책 표지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게 이 물고기 이름은 무엇이고 옆에 이걸 제대로 보지 못하면 이 책을 못 볼 건데 보면은 우리나라 최초의 물고기 도감 우회의 어보 이야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작가님께서 김려가 지은 우회의 어보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먼저 해주실 건데 이 우회의 어보가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 네. 김여라는 문인이 유배를 와서 쓴 책입니다. 우회이어보란 말은 말 그대로 우회 앞바다에 사는 이 좀 특별한 물고기에 대한 기록인데요. 우회는 어디냐면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앞바다를 진동 앞바다 진해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진해를 그 동네 위에 우산이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산이 있는 앞바다다라고 해서 진해를 우회라고도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회에 사는 독특한 물고기에 대한 기록에서 우회이어보가 되었고 72종의 물고기와 어패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요. 물고기의 특징이나 어떻게 해먹는지 이런 방법이 세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부록으로 우산 잡곡이라는 시를 다 붙여서 그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살았는지까지 다 알 수 있게 아주 재미있게 나와 있는 책입니다. 네, 우리가 보면 그 정약전에 자산어부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저도 사실 이 물고기 도감은 이게 최초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동화를 보고 자산어보보다 11년이나 더 앞서서 이렇게 우회의 어보가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흥미가 진진했는데 더 중요한 거는 제가 궁금한 거는 자산어보 아니고 이렇게 숨겨져 있었던 이 이야기를 우회의 어보를 쓰게 된 이야기부터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이 작품을 쓰시려고 하셨는지. 네. 우회이어보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지만 여기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제가 이 책을 쓰기 한 10년 전부터 주변에서 알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는데 저 진전에 송창호 시인이라든지 또 한정호 박사님, 성윤석 시인 이런 분들이 먼저 아시고 저한테 우회이어보에 대해서 한번 써보라 라고 하셨어요. 물론 그때는 사실 우회이어보도 우회이어보지만 김여가 굉장히 많은 작품도 남겼고 또 김여 연애소설도 괜찮을 텐데 라고 이제 권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쓰지 못하고 있다가 제가 최근 이야기는 들었지만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 거니까 우리가 알아야지 이런 것만 가지고는 문학 작품이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망설이고 있다가 저 창원대의 박태성 박사님께서 우회이어보를 완전히 해석한 신우회이어보라는 책을 내셨어요. 거기에 보니까 앞부분에 내가 더부살이하는 집에 한 꼬마가 있는데 11~2살 먹은 아이가 있어. 그 아이를 데리고 매일 바다로 나갔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동화를 만들면 되겠다 라고 해서 이제 쓰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이 물고기 이름은 무엇인고 전체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읽지 않은 분들 계시니까. 네. 김여는 우선 아까 자산어보 말씀이 잠깐 나왔는데요. 1801년에 자산어보를 쓴 정약전은 흑산도로 유배를 갔고요. 김여는 진해현으로 유배를 왔습니다. 여기 유배 오기 전에 함경도에서 이미 4~5년을 있었고요. 거기서 강희천이라는 친구가 어떻게 잘못 얽혀서 사실은 누명을 쓰고 함경북도 부령에 가 있다가 이제 다시 돌아와서 유배가 풀리나 했는데 또 신유박해가 일어나서 그 전주교들들 박해를 할 때 다시 이쪽으로 오게 된 것이었죠. 그 김여를 모델로 해가지고 개똥이를 만나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개똥이라는 인물은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아이를 만들었는데요. 그 동네에 이제 와가지고 물고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여기고 이러다가 개똥이는 김여에게
물고기를 가르쳐주고 김여는 개똥이에게 글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개똥이가 물고기 선생 노릇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아이들과 같이 친하게 지내면서 김여 선생은 굉장히 그 마을 사람들을 이제 귀하게 여깁니다. 어떤 내용이 있냐면 예를 들어 민어가 나오는데요. 실제로 우의 이어보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좀 가져와서 작품에 넣었는데요. 민어는 다른 것보다 세금이 비싸대요. 다른 어장은 세금이 2냥인데 민어는 6냥인데 왜 그러냐면 그 물고기 속에 든 불에라는 부분이 불에가 악교 역할을 했대요. 그래서 민어의 불에는 악교로 써서 굉장히 비쌌대요. 그런데 거기다가 아전들이 사가면서는 아전들한테 주는 또 세금까지 더 붙인 거예요. 그래서 요 사람들이 팔지 않고 몰래 동네에 있는 외인에게 팔았다는 흔적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야기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저도 작품 속에 넣고 이제 이렇게 하다가 김여가 그 동네가 소금 굽는 마을이었어요. 그래서 소금 굽는 영환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자 김여가 자기가 나서서 그게 아니다, 영환들이 잘못이 아니다라고 투서를 넣었다가 부영감의 이제 눈밖에 나가지고 모든 글이 다 불태워져 버립니다. 그리고 옥에 갇혀서 이제 고초도 겪고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나온 후에는 마을 사람들이 처음에는 김여를 저 한양에서 죄나 지고 왔으면 그냥 집에 가만히 있을 일이죠. 왜 저렇게 돌아다니면서 문제를 일으키나라고 했다가 자기들을 위해서 옥에 갇히고 하는 걸 보고는 그다음부터 굉장히 김여를 좋아하죠. 그리고 나서 한동안 김여를 글을 못 썼는데 개똥이가 그러면 글 속에서는 모든 게 너무 행복하게 살아나는 것 같은 거예요. 귀하게 살아난 것 같으니까 우리 앞바다에 있는 물고기도 선생님이 좋아하는 물고기도 다 글로 하면 귀하게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글로 쓰게 되었죠. 그래서 또 한 번 그 부영감한테 또 당할 불로 태워질 뻔한 위기가 있었지만 개똥이가 그걸 구해내고 해서 우의 이어보를 완성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여기서 여러분들 궁금한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동하에 서로 주고받는 이 대하체가 제가 말했듯이 200년 전에 창원 친전면이면은 거의 우리가 시골에서 써둔 말을 아마 썼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스님께서 이 책에 사투리를 아마 그대로 썼을 것 같은데 얘기를 들어보면 출판사 많은 조율이 좀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네. 어떤 경우인지. 사투리를 굉장히 그대로 살려내고 싶었어요. 원래 사투리를 그대로 쓰기도 힘든데 최대한 많이 쓰고 싶어서 썼는데 근데 출판사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디 가니 이런 걸 여기서는 뭐 어디가노 조금 더 저 서부 경남은 오이가노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디가노 오데가노를 이제 적어봤어요. 작품을 갔는데 출판사에 전화 와가지고 선생님 오데가노에서 오데가 무슨 뜻이에요? 고어인가요? 사투리인가요? 오타인가요? 그래서 고어냐 사투리냐 오타냐 이 세 가지를 몇 단어를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소설 같으면 또 문맥상 이제 이해를 할 수도 있고 줄을 달 수도 있는데 동화에서 줄을 달아서 이렇게 설명하기에는 금방금방 읽어가고 감동을 받아들이는 아이들에게는 좀 적절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쓰고 싶은 양의 절반밖에 못 썼어요. 그리고 이제 이 책이 다행히 출판사에서 오디오북 선정 작업에 이제 출판사에서 보내서 선정이 되어서 오디오북으로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주 훌륭하신 성우님께서 이 이야기를 읽어주시는데 거기도 왠지 경남 사투리라기보다는 왠지 좀 우리가 드라마 보면 서울 사람들이 경남 사투리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약간 경북 어감이 나는 그런 거고 사실은 그 사투리 때문에 힘든 거였던 건 그 앞 작품 그 허수아비 김찬봉을 쓸 때는 제가 처음 안동에 갔을 때는 이 안동 말씨가 우야둥둥 그랬어요. 어디에 이런 식으로 약간 대구 쪽 사투리구나 라고 해서 처음에 대구 쪽 사투리를 썼는데 마지막에 이제 고치면서 다시 한 번 더 안동을 갔는데 어느 식당에서 한입껴 그래 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태어나서 껴란 말을 처음 들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혹시 어디 출신이냐니까 안동 본토박이나 이 동네 살았는데 뭐 왜 그러니 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찾아서 보니까 안동 지방은 독특하게 껴를 썼다. 그래서 이제 다시 작업하고 좀 누구한테 여쭤보고 이래가지고 껴를 고쳤죠. 네, 그 다음 질문 하나 또 해보겠습니다. 제가 책을 읽으면서 그 생각의 창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생각의 창을 딱
이제 시인으로서 볼 때 여기에 뭔가 큰 열쇠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꼭 여쭤봐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뭔가 결단을 할 때 김여가 뒷짐을 지고 뭔가 큰 결단을 할 때 아니면은 깊은 생각에 잠길 때 이럴 때 보면은 그 말을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혹시 우회의 어보에 이와 유사한 말이 있었는지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김여가 쓴 글에 보면 그게 있습니다. 내가 사는 방에 작은 방 한쪽 조그마한 창문이 있는데 그 창문에다가 사유라는 표맥을 달았다라고 합니다. 사라는 것은 생각사자, 그러니까 불령을 그리워하는 그런 의미로 사자였고, 유자가 뭐냐면 들창문, 가난한 집의 들창문 이런 의미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유라는 그 말만 들어도 김여의 생활이 좀 아주 비난했다는 게 드러나고요. 그 사유에다가 붙여서 사유악부라고 써가지고 여기 진해연에 와서 멀리 있던 그 불령에서의 사람들을 그리워하는 시를 한 290편 정도 써서 사유악부라고 시도 지었습니다. 그리고 김여와 함께 11살에 원래 이름이 이계동이죠. 네. 근데 거기서 개동이라고 이렇게 불려지는데 나이가 어쩌면 그 두 사람의 나이가 굉장히 많은데 네. 초월해서 우정이 그려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개동이라는 캐릭터를 어떻게 딱 이렇게 집어내셨는지 그리고 반응은 어떠셨는지. 네. 개똥이는 처음에 이제 후보를 정했죠. 용이, 창이, 돌이 뭐 이런 식으로 받침 있는 발음 별로 안 써요. 그래서 이제 용이, 창이, 돌이 쭉 적어놓고 어쩌다가 그냥 개똥밭에 굴러도 이러다가 개똥이 그래서 아무데나 굴러다니면서 그냥 물고기 이야기도 잘 해주고 말도 잘하고 이런 아이로 해야 되겠다. 그런데 아버지 이름이 이일레라고 있으니까 이 개똥이라고 짓기는 그렇고 개똥이 발음과 비슷한 이 개동으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계백 작물 쓰면서 제가 계백이 개자가 섬돌 개자거든요. 그 계백 작물 쓰면서 개자를 좋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섬돌개 동력동 해서 이 개동으로 그렇게 지어서 요즘 아이들 표현으로 티키타카가 좋았다고 아이들한테 반응도 좀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 작품을 쓰기 위해서 현장으로 네. 지금 생각해 보면 200년 전에 그 현장을 많이 찾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특별한 일화가 있는지 그리고 그 책에 보니까 저도 알고 있는 뭐 고저암이라든지 여항상, 네. 의림사 이런 건 아직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의림사 그래서, 있습니다. 그대로 나타나 있는 부분도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일화가 있다면. 네, 그 바다가 다행히 멀지 않아서 여러 번 가봤고요. 그 동네가 강에서 바다로 흘러드는 동네입니다. 강과 바다가 흘러들어다 보니까 물이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그 경치가 달라져요.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물 밖에 드러났다가 어떤 때는 보이지 않다가 어떤 때는 백로가 날고 어떤 때는 독수리도 울고 제가 가면 항상 그 강과 바다로 이어지는 곳에 앉아서 쪼그리고 앉아서 물을 보거든요. 어떤 때는 이제 맹물 마시고 어떤 때는 짠맛이 많이 나는데 어느 날 하루는 물맛을 보고 있는데 다슬기가 가득히 갈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져가야지 하고 이런 이제 커피 마신 컵에다가 이제 주워 갔어요. 근데 제가 이제 삶아서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또 재주가 없어가지고 잘 까먹지도 못했어요. 몇 개 먹고 이제 버리면서 나 같은 인간이 있으니까 이렇게 바다 생물이 다 죽는 거야. 이걸 먹지도 못하면서 욕심에 이러면서 굉장히 죄책감이 들었는데 그날 밤에 꿈속에 그냥 이따만한 그 고동들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쫓기는 그런 꿈을 꾸었고요. 그래서 다시는 원래 좀 그런 생각하는 편인데 그 이후로 다시는 살아있는 것은 파리, 모기, 바퀴벌레 외에는 절대 죽이지 않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 고저암이나 그런 곳도 다녀왔고요. 의림사가 제 책 속에도 나오는데요. 처음에 제가 초고를 쓸 때는 실제로 김여가 마지막에는 의림사에 1년이 있다 갔습니다. 왜냐하면 바닷가에서 폐병이 심해져가지고 바닷바람이 차가워서 병이 심해져서 살았는데 그래서 저도 작품 속에서 의림사에 1년 가 있던 거로 할까? 라고 해서 이제 의림사를 찾아보고 가봤어요. 근데 찾아보니 의림사에 있는 그
모가 나무가 그렇게 유명하다는 거예요. 한 230년 또는 250년 되었다는데 꽃 피었을 때 그 너무 장관인 거예요. 그래서 230년 전이면 계산을 해보니까 김여가 살았을 때 있을 수도 있고 이걸 김여와 개똥이와 연결시켜서 심었다든지 있었다든지 이렇게 할까라고 생각하고 이제 의림사에 갔어요. 과연 그 모가 나무도 굉장했는데 그 앞에 그 배불뚝이 대사님 있지요. 배를 이렇게 내놓고 있는 대사님, 하얗게 새로 만든 그 대사님이 딱 앉아 있는 거예요. 누가 이제 기정을 했다 하는 것까지 해서. 그래서 그걸 보고는 200년 전에 그런 이미지가 없어서 가지고 제가 쓰지 않았죠. 그래서 그냥 이름사를 가지 않고 개똥이 집에서 끝냈습니다. 네, 저는 우회의 어부를 이렇게 나름대로 또 찾아보고 공부를 하다가 오늘의 기록은 미래의 역사를 만든다는, 이렇게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죠? 오늘의 기록은 미래의 역사를 만든다를 찾아보다가 최근에 뭐 부부의 날, 무슨 날 굉장히 많은데 6월 9일은 세계 기록의 날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6월 9일은 세계 기록의 날도 있고 이랬는데 그렇다면 선생님, 김여가 유배를 하면서 그 생활을 계속 기록했는데 우회의 어보 외에 또 다른 작품을 쓴 건 없는지요? 네, 우회의 여보 외에도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사유악부가 굉장히 대표적인 작품이고요. 그 사유악부는 진해현에 와서 불영을 그리워하면서 썼던 시입니다. 불영에서도 굉장히 많은 작품을 남겼고 그 작품들의 제목은 내가 이것을 썼다라고 작품들은 있지만 없어졌어요. 그래서 많이 소실되었고 진해연에서 쓴 작품들이 오히려 남아있는데요. 방주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 책에도 방주를 꼭 넣고 싶어서 넣었는데 어떤 인물이냐면은 백정의 딸이에요. 그런데 이 백정의 딸을 아주 면밀히 공부를 조사를 해가지고 백정의 딸이지만 사시남정기를 줄줄 읽었고 사시남정기를 읽고 눈물도 흘렸고 그 방주 이야기라는 장편 소사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여가 쓴 내용에. 그래서 김여는 어떻게 썼냐면 이 방주를 파총과 결혼까지 시켜요. 방주 이야기라는 작품에서. 파총은 종사품의 무관이거든요. 비록 무관이지만 백정은 그 당시에 굉장히 가장 천한 계급이었는데 그런 사람과 결혼을 시킬 정도로 그런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 방주 이야기라는 작품을 보고 제가 여기 넣었고요. 또 이제 대표적인 작품이 사유악부가 있습니다. 사유악부는 불영에 있던 사람들을 그리워하면서 쓴 건데요. 제가 그 사유악부 290편을 쓴 것이 이 책을 쓰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유악부에 보면 두 줄로 딱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 소금을 붓는 사람들을 너무 괴롭혀서 밤사이 소금을 붓는 사람들이 다 야반 도주를 해버렸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함경도에도 그랬대요. 그래서 여기도 소금밭이 있었으니까 여만들 이야기를 써야 되겠다 이렇게 했고 어떤 정도로 아주 노골적으로 비판을 했냐면 좀 뭐랄까 개 같은 긴가 고양이 같은 이가 이런 표현도 할 정도로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작품 그 중에서도 또 가장 아름다운 작품은 부영에 있을 때 연희라는 기생을 사귀었어요. 연희는 천영루라는 누각의 주인이었는데 굉장히 의리도 있고 서로 시를 논하는 그런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연희를 그리워하면서 쓴 시도 많이 있고 그래서 처음에 저도 그 연희와의 연애 소설을 좀 써봐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 들은 적이 있죠. 그 외에도 푸성규에 대한 작품도 있고 다른 누군가 비록 자기가 마음에 드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자, 이점에서 딱 필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드디어 선생님의 노래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선생님 기타 준비하는 동안에 김여가 불영에 있는 연희를 생각하면서 쓴 시를 제가 한편 낭송하고 선생님이 바로 이어서 바다에 관련한 노래를 한 곡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를 먼저 낭독하겠습니다. 그대는 무엇을 그리워하는가? 생각느니 저 북쪽 바닷가. 작년에는 한 달에 3번 버선을 갈아 신었건만 올해는 버선 하나로 9달을 버티네. 결이 곱고 촘촘한 흰 명주를 청시에서 구해다 연희가 두 손으로 바느질을 하였었지.
외시마냥 맵시 있는 버스는 합판선이 또렷한데 은근한 정이 서리서리 그 속에 들어섰지. 지금은 10발가락 다 트고 맨발이 드러났네. 인생살이 괴로움이 어찌 이런지. 움츠리고 고개 숙인 채 산골짝을 누비네. 예,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미천한 실력입니다. 박은옥의 회상입니다. 박은옥의 회상. 해지고 노을 물드는 바닷가 이제 또다시 찾아온 저녁에 물새들의 울음소리 저 멀리 들리는 여기 고요한 섬마을에서 나 차라리 저 파도에 부딪히는 바위라도 되었어야 했을걸. 세월은 쉬지 않고 파도를 몰아다가 바위 가슴에 때려 안겨주네. 그대 내 생각 잊었나, 내 모습 잊었나. 바위 검은 바위 파도가 부서지고 내 가슴 슬픈 사랑 그 누가 씻어주리. 저편에 달이 뜨고 물결도 잠들어 내 가슴 서른 사람 고요히 잠이 들까. 너무 큰 선물이었습니다. 네, 노래만이 제가 귀에 좀 띄워드리려다가 괜히 부산할 것 같아서 이렇게 넘어갔는데, 정태춘, 박은옥 두 사람 아시죠? 박은옥이 부른 회상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이 노래 가사 속에 보면 김여가 그 바닷가를 거닐었을 때의 모습이 이렇게 더없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시간 관계상 남은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동화 작가로서의 가치관, 어떤 작가가 되고 싶은지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제가 가장 존경하는 선생님이 권정생 선생님입니다. 안동 권정생 선생님 댁에 제가 겨울에 찾아갔었는데요. 그 봄이나 여름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겨울에 갔더니 그 차가운 바람벽에 아무것도 없고 문구멍에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그 창호지 구멍이 난 틈으로 들여다보는데 그 조그마한 손가락 구멍 안에 선생님의 삶이 모두 다 보이는 것이었어요. 적은 싱크대 하나, 조그만 책상 하나, 책상 위에 작은 책들 몇 권, 그 작은 공간에서 그 차가운 바람벽 안에서 오직 아이들만 생각하고 이런 작품을 쓰셨구나 싶어가지고 제가 문 밖에서 엉엉 울었어요. 한참 울다가 이제 다른 분들이 말리셔가지고 이제 겨우 나와서 이제 안동의 일직교회라고 교회 종지기로 사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울고 나오다가 저기 꼭 가봐야 돼요. 저 종을 내가 흔들어 봐야 돼요. 이래가지고 뛰어가서 그 종을 선생님이 계실 때는 종을 쳤지만 그 다음에 스님 돌아가시고 나서는 그
그 배를 누르는 걸로 바꿨대요. 근데 이제 줄만 모양으로 해놓는데 그걸 모르고 이게 선생님이 만졌던 거야 이러면서 제가 흔들어 보는데 너무 세게 센 줄이 돼가지고 흔들리지도 않는데 억지로 해가지고 한 번 흔들리자 다시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망을 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나 권전생 선생님 생각하면서 그런 작가가 되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저희 글의 방향은 언제나 소외된 아이들, 아직까지도 시대가 많이 좋아졌지만 소외된 아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나 아이들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그런 아이들을 향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8시에 정확하게 마치려고 했는데 여러분 5분만 더 주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남았습니다. 독섬 해전에 관해서 여러분들 소설, 역사 소설인데 이걸 다 들어보기는 어렵고 김문주 우리 경남에 있는 우리 김문주 아동 작가가 13권의 장편 동화 외에 4권의 장편 소설을 썼다고 했는데 과연 독섬 해전에는 어떤 내용인지 1분 요약해 주십시오. 네, 1분이 넘으면 그냥 땡하고 네. 해주세요. 이사부가 왜 그 멀리 있는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섬일 것 같은 그 율독을 왜 쳤을까 생각하다가 우상국을 왜 쳤을까 생각하다가 조사를 해봤더니 해마다 들어오는 왜군을 치기 위해서였어요. 매년 왜군이 들어와서 어떤 때는 서라벌을 감싼 적도 있었어요. 서라벌이 위험에 처한 정도로. 그런데 우상국을 친 이후로는 왜군의 침입이 232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답니다. 그래서 왜군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우상국을 쳤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해야 됐고, 그래서 최적은 우상국이 아니고 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배를 만들고 수군을 키우고 또 실직과 하슬라, 지금의 삼척과 강릉에 가서 군주로 되고 백성을 키워서 또 승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백성을 사랑하는 그런 군주의 모습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자 이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독자 질문이 있겠습니다. 한 분만 얘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선생님이 오시면서 너무 많이 오시면 어떻게 하지 하고 책을 준비해 오셨다고 합니다. 아마 제가 볼 때 가실 때 다 가지고 가시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특별히 독자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네, 없는 걸로 알고 선생님 저희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 마지막 인사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글 쓰는 게 다른 일보다 어렵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비굴하게 일을 해야 되고 이런 사람이 어찌 많습니까? 그러니까 글쟁이로서의 비굴함 정도는 극복해야 된다 생각하고 어느 정도 저도 이제 책을 써오면서 나름대로 굳은 살이 배어서 작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조금 어두운 터널을 좀 지나온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도 그냥 하고 싶은 거라는 작가 이외에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끄럽지 않은 작가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시간 이어주신 김문주 작가 그리고 함께 자리하신 문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문학의 모든 장르에서 창작은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의 기록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200년 전 조선 후기 학자인 김여의 기록이 작가를 통해 재조명됨을 볼 때 가슴 뛰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창작은 발견이 아니라 발명이라고 했습니다. 창작이 고통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좋은 날에 다시 만나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해 주신 선생님들 감사합니다.